오늘 제가 할 강의의 주제는 혈액순환과 건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 강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혈액순환계를 구성하는 심장이라든지 혈관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심장과 혈관 기능이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 그걸 좀 더 공부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혈관 질환을 우리가 예방하거나 치료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식사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 이러한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혈액순환계를 구성하는 심장과 혈관의 특성과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혈액순환계는 심장과 혈관, 그리고 그 혈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그림에 보시면은 이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몸 전체에 혈관이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으로부터 나온 혈액이 몸 전체를 순환하다가 여러 말초 조직에서 산소를 내려놓고 이산화탄소를 달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순환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체순환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장으로 다시 돌아온 이산화탄소가 풍부한 혈액을 다시 폐로 보내서 폐에서 다시 신선한 산소를 달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순환계를 폐순환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폐로 가는 혈관을 제외한 모든 혈관은 사실은 체순환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혈관은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반면에 이렇게 푸른색으로 표시된 것은 이산화탄소로 가득 찬 혈액이다, 그래서 산소가 부족한 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장은 우리 주먹만한 크기로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거죠. 근데 이 조그마한 근육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심장은 아주 굵은 여기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굵은 이 대동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정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폐동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심장에 아주 이 가는 실핏줄과 같은 혈관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보이죠. 이 혈관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간상심장 혈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혈관은 다른 조직에 혈액을 내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운동을 할 때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심장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혈관으로서, 이 혈관이 막히게 되면 심장 근육이 통증을 느끼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그러한 증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심장의 구조를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심장은 크게 두 개의 방과 그 다음에 두 개의 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의 방과 실은 좌측과 우측에 있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좌심방, 우심방 이렇게 나뉘고요. 또 이쪽에 왼쪽에 있는 것은 좌심실, 우심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과 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혈액을 잠시 동안 저장했다가 동맥을 통해서 이와 같이 다른 조직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방에는 우리 이 심장에 들어온 혈액을 바깥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큰 대동맥과 연결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폐동맥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과 실 사이에는 또 문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방으로 들어온 혈액이 심장의 심실로 들어가서 이것이 동맥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갈 때 한번 나간 혈액이 다시 역류하지 못하도록 이와 같이 문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판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판막의 구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판막이 몇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이 폐동맥과 대동맥에는
이와 같이 3개의 판막이 연결되어져 있고 그걸 그림으로 들여다보면 이런 모양으로 보입니다. 마치 반달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반월판이라고 해요. 반면에 폐동맥과 대동맥에는 이와 같이 2조각으로 이루어진 판막이 있거나 또 혹은 3조각으로 되어진 판막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판막을 이름을 2000판 혹은 3000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막이 제대로 잘 작동을 안 해서 생기는 질환을 우리가 선천성 판막증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몸에서 정말 쉬지 않고 혈액을 조직으로 내보내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에 70번 정도 이 심장이 수축 이완을 되풀이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만 번 정도를 해야 되느냐면 10만 번 정도를 뛰어야 해요. 그러게 되면은 굉장히 이 심장이 다른 옆에 장기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장을 보호하고 있는 망이 달려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심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낭 속에는 액체가 들어있어서 외부의 다른 기관들과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그런 완충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심장을 단면으로 이렇게 만약에 잘라가지고 들여다보게 되면은 우심실이고요. 이게 자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의 두께가 자심실이 훨씬 두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자심실에서 동맥을 통해서 혈액이 우리 몸 전신으로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자심실의 하는 일이 훨씬 우심실보다 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심실 벽의 근육이 훨씬 더 두껍게 발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심장이 실제로 우리 모든 혈액순환계에서 가장 중심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심장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펌프의 기능을 한다. 그래서 펌프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땅 속에 있는 물을 우리가 끌어올려서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처럼 이런 조그마한 주머니, 심장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주머니 속으로 들어온 혈액을 전신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강력한 펌프예요. 이 펌프가 2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와 같이 자심실에도 이 펌프가 하나 있고 우심실도 수축 이완을 같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펌프 작용을 통해서 어떤 조직으로 혈액을 내보내느냐 하면 여기 위쪽으로, 그죠? 이 심장보다 위쪽에 있는 팔이라든지 우리 뇌로 혈액을 보낼 수 있고 이와 같이 다리 아래쪽으로도 혈액을 내보낼 수 있는 동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혈액이 동맥을 통해서 온 전신을 돈 다음에 다시 하대 정맥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 심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을 전신으로 혹은 모든 조직으로 보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정말 지쳐서도 안 되는 조직이고 또 이게 지친다면 아주 심각한 증상을 초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심장에서 내보내는 혈액은 혈관을 통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혈관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동맥과 정맥을 정의하게 되면 동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은 전부 동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은 정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여기 자심실에서 우리 몸 전체로 내보내는 동맥이 여기 오른쪽에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 혈관입니다. 자, 그래서 심장에서 맨 처음에 혈액을 바깥으로 수축을 해서 확 내보냅니다. 자, 이 굵은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흘러가는데 이 혈관을 우리가 대동맥이라고. 자, 그래서 이 대동맥을 통해서 흘러간 혈액은 점점 분지가 가늘어집니다. 가늘어지면서 세 동맥으로 나뉘게 되고 물론 이제 세 동맥이 되면서 가지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가지의 수가 많아지게 되고 이 세 동맥은 마지막으로 모세혈관, 우리가 실핏줄이라고 하죠. 모세혈관으로 나누어져서 아주 수없이 많은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 조직에서 여기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물질 교환이 일어납니다. 즉 가지고 간 산소를 내려놓고 혹은 영양분을 내려놓고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찌꺼기를 수집해서
정맥이 되어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와 같이 모세혈관에서 다시 새 정맥이 되고 그 다음에 대정맥이 되어서 이와 같이 심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동맥보다도 정맥이 훨씬 굵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정맥이 동맥보다도 내경이 더 크고요. 대부분의 혈액이 이 정맥에 머물러 있습니다. 약 60%에서 65%에 해당하는 혈액이 이 정맥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이 동맥은 영양분이나 산소를 싣고 조직으로 내보내는 게 급하기 때문에 동맥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대부분의 혈액은 이 정맥에 머물러 있으면서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여기에 이제 또 다른 동맥이 있는데 그 동맥은 폐동맥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폐동맥의 경우에는 우심실에서 출발을 해서 폐동맥이 폐로 가서 결국 이산화탄소를 내려놓고 아주 좋은 그 산소를 바꾸어서 다시 이와 같이 심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폐동맥의 경우는 푸른색이 되어 있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폐동맥은 이산화탄소가 많다는 뜻이에요. 비록 동맥이지만 우리가 동맥을 흔히들 맑은 피다 생각하는데 체순환계에서는 동맥이 맑은 피죠. 그러나 폐순환계에서는 동맥이 사실은 이산화탄소가 가득 찬 그런 혈액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모세혈관이 폐에 가서 다 신선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고 그 다음에 신선한 그러한 혈액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그 혈액은 폐정맥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혈관을 나눌 때 동맥과 정맥으로 나누고 또 크기에 따라서 이러한 대동맥, 대정맥, 그 다음에 세동맥, 세정맥, 그 다음 모세혈관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러한 혈관의 특성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동맥이고요. 여기가 정맥입니다. 그래서 이 동맥을 둘러싸고 있는 외피부터 내막까지 아주 여러 층의 섬유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바깥층은 뭐냐 하면은 이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콜라겐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혈관이 일정한 모양도 유지하고 이 장력을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탄력성 섬유가 여기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탄력성 섬유라고 하는 것은 혈액이 갑자기 늘어났을 때 이렇게 늘어나는 능력, 늘어났다 줄어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맥의 경우에는 이 탄력성 섬유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께를 보면 동맥의 경우는 정맥에 비해서 탄력성 섬유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정맥은 상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경이 동맥보다 넓기 때문에 여기 콜라겐 섬유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혈액이 저장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일정한 모양을 유지하면서 그 많은 혈액을 견딜 수 있는 장력을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콜라겐 섬유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여기 모세혈관은 보면 딱 세포 내벽밖에 없습니다. 세포 내벽 한 겹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그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날 수 있고 또 이 세포 내막에는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물질 이동이 잘 되어서 조직에 산소도 내려놓고 영양분들도 잘 내려놓을 수 있게 그래야만 우리의 말단 조직들이 일을 할 수 있죠. 그죠? 에너지를 얻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심장과 혈관이 대강 어떤 모양으로 생겨 있고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로 이러한 그 심장이 혹은 혈관이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혈압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혈압을 조절하는 기전이 심장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고 또 혈관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심장에는
심장의 박동을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심장은 1분에 70번을 이렇게 뛰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70번보다 더 많아지기도 하고 가끔은 70번보다 적게 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장이 너무 빨리 뛰면 굉장히 불안하죠. 불안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은 일정한 횟수의 박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박동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는 세포가 있어요. 그 세포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자동 조율 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 조율 세포는 바로 우리 몸에서 하루에 일정하게 1분에 70번을 뛰게 하는 그러한 세포로서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시면 동방결절, 자, 여기에 점선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동방결절, 그 다음에 방실결절, 그 다음에 프로킨예 습류, 그 다음에 히스속. 좀 용어가 조금 생소하시죠? 그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 정도는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동방결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방결절이라는 걸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일종의 근육의 뭉친 덩어리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장이라고 하는 건 근육의 사실 큰 덩어리예요. 그 중에서 99%가 수축 이완을 하는 사실은 근육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가 바로 뭐냐? 이 자동 조율 세포입니다. 여기에 있는 동방결절, 방실결절 이런 것들이 이 심장이 일정하게 박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근육세포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동방결절이 어떻게 심장의 수축 이완을 조절하느냐 하면 이 동방결절도 물론 수축 이완을 하려고 그러면 자극이 와야 됩니다. 그 자극이 계속 규칙적으로 여러분의 신경계를 통해서이거나 혹은 여기에 있는 활동전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요. 여러분 몸에 이제 신경이 흥분되면서 이 동방결절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 동방결절이 자기가 흥분되게 되면 그 다음의 이 활동 전이를 누구에게 전달하냐? 방실결절에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방실결절이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또 이 흥분을 전달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 심실에 퍼져 있는 프로킨예 섬유와 히스속에게로 이 흥분을 전달해요. 그러면 흥분이 전달되는데 총 걸리는 시간이 0.45초밖에 안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 흥분이 심방에서 시작해서 심실까지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흥분이 퍼지면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심실이 수축을 합니다. 쫙 수축하면서 혈액을 대동맥으로 쫙 밀어내는 이러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축과 이완이 계속 반복되어지게 조절하는 기능이 바로 자동 조율 세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수축과 이완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심장주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심장의 박동이 아까 제가 한 0.78초 정도면 심장 박동이 수축 이완이 되면서 끝나는데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이것이 심장주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심장주기를 수축기, 이완기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수축기가 어느 것이냐? 아까 동방결절이 흥분되면서 심실의 히스속까지 흥분이 쫙 전달이 되면 수축이 일어나면서 바로 혈액이 대동맥으로 쫙 밀려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대동맥으로 혈액이 밀려 들어가고 나면 그때 아까 얘기했던 판막이 다 닫혀버립니다. 왜냐하면은 한번 흘러나간 혈액이 다시 역류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역류를 막기 위해서 이런 대동맥판과 폐동맥판이 다 닫혀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때까지를 우리가 수축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방과 심실이 이완이 되면서 정맥으로부터 혈액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이런 대동맥관이 열릴 때까지를 우리가 흔히들 이완기라고 하는데 여기에 걸리는 총 시간이 몇 초냐? 약 0.8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분당 심장 박동은 한 70번 정도. 그래서 심장 박동이 70번 정도 되는 걸 우리가 맥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 말초
이 혈관에 손을 잘 대고 있으면 심장이 뛰는 것을 맥박으로 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박출량은 한 번 이렇게 박동을 할 때마다 혈액이 어느 정도 흘러나가느냐 하면 70ml 정도 흘러나갑니다. 자, 그러면 1분 동안에 흘러나가는 혈액은 총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많으면 한 5리터까지 여러분의 심장에서 혈관을 통해서 전신에 5리터 정도의 혈액이 순환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루에 혈액이 어느 정도 순환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엄청난 양의 혈액이 심장으로부터 박출되어져서 나가야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굉장히 고단하겠죠. 자, 심장 주기를 우리가 이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 심장이 제대로 수축 이완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잴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 게 심음입니다. 심장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잘 들을 수 없을 수도 있죠. 심장 소리가 잘 안 들리지만 이제 의사들이 청진기를 갖다 대면 이 심장에서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그 소리는 흔히들 이제 심장 박동이 되는 소리를 뚝뚝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환자들이 누워있을 때 우리가 뭐 심전도 하고 이렇게 보이면서 심장 박동이 뚝뚝뚝 하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바로 그런 건데, 흔히들 이제 의사들이 청진기를 통해서 심음을 들을 때 세 가지의 심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1음, 2음, 3음이 들리는데 대부분 3음은 잘 안 들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1음과 2음이 주로 이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1음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들리는 거냐 하면은 심실이 수축을 하면서 혈액이 바깥으로 나간다고 그랬죠. 동맥을 통해서 탁 나갈 때 그때 부딪히면서 생기는 진동음이 1음입니다. 그 다음에 2음은 바로 뭐냐면은 이제 혈액이 빠져나가고 나면 대동맥판과 폐동맥판이 탁 닫히게 되죠. 그때 닫힐 때 생기는 진동음이 2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뚝뚝 하고 한번 들리는 것이 바로 심음인데, 이것도 우리가 심장 주기의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심장 주기가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또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심전도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심전도를 재보면 이러한 피크를 보입니다. 그 피크에 보면 여기 알파벳이 써져 있죠. P, Q, R, S, 그 다음에 T. 이거의 의미를 크게 두시지 말고 그냥 우리가 알파벳 순서로 쓰신 겁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걸 P파라고 했고, P, Q, R, S, T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P파가 먼저 잡히고 QRS, T파가 잡히는데 요 세 가지는 각각 뭐냐면, P는 바로 심방이 이렇게 흥분이 심방에 전달되었을 때가 P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심실이 수축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심실이 수축이 될 때 생기는 것이 바로 여기는 QRS파.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이제 T파가 생기는데, 이 T파는 뭐냐면 심실이 이제 이완이 됐다. 혈액이 빠져나가고 동맥을 통해서 쫙 빠져나오고 나면 심실이 이완이 되죠. 그때 생기는 것이 여기 T파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P파에서 T파까지가 바로 심장 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심장 주기가 정상적인 심장 주기를 가진 사람의 심전도를 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P, QRS, T. 자, 여기까지가 심장 주기가 돼요. 또다시 P, QRS 계속 반복이 되죠. 일정하게 반복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심장 박동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주기가 좀 짧아졌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심장 박동이 한 100번 내지 120번 정도 되는 거죠. 이런 맥박을 우리가 빈맥이라고, 굉장히 빈번하게 박동하는 거죠. 그래서 빈맥이라고. 반면에 여기 보시면 심장 박동이 제대로 되다가 여기 가다가 뭐가 모양이 하나 없어져 버렸어요. P파는 나타났는데 QRS파가 이상하게 모양이 제대로 안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주기도 늘어졌어요. 이런 걸 우리가 흔히들 부정맥이라고. 자, 부정맥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제일 심각한 것이 맨 밑에 있는 이 그림이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P, QRS파, T파가 안 나타납니다. 즉,
심장의 근육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심부전 상태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들 사망했다는 어떤 심장의 작동이 멈추었다는 그림이 나올 때 이런 모양의 심전도 그림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면 이제 심장이 이러한 그 수축 이완을 통해서 혈액을 바깥으로 내보낼 때 내 건강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런 검사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심장 기능이 이와 같이 매번 1분에 70번 정도 박동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가끔 나도 모르게 심장 박동이 막 빨라졌다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는 어떤 경우에 심장 박동이 빨라지던가요? 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을 한다거나, 그죠? 공포를 느낀다거나, 그 다음 화가 난다거나, 아마 이럴 때 심장 박동이 막 이렇게 요동치는 걸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심장의 그 박동수를 조절하는 중추가 있습니다. 이 조절 중추는 우리 뇌에 있어요. 심장을 조절하는 중추인데 이게 우리 뇌에 있어요. 뇌 연수에 있어요. 그래서 그 조절 중추 중에는 촉진하는 중추가 있고 억제하는 중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촉진하고 억제하는 중추 중에 특히 이제 우리가 산소가 희박한 우리가 고산지대에 갔다. 그래서 산소가 낮아지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이때는 나도 모르게 심장 촉진 중추가 막 활성화되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산소 농도가 낮기 때문에 빨리빨리 조직에게 많은 산소를 내보내기 위해서 막 심장이 빨리 박동을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고산지대에 가게 되면 그 알파인 그런 클라이밍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면서 그런 이제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경우에 이제 이러한 심장 촉진 중추가 활발하게 되느냐 하면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심박동수를 조절하는 중요한 자율신경계가 있어요. 그 신경계에는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은 우리 이 자율신경계에서 서로 상반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학문적인 용어로 이 말을 길항적이라고 합니다. 길항적. 길항적이라고 하는 거는 한쪽이 활발하면 한쪽이 억제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 중에서 어느 하나는 굉장히 심장을 막 활동을 촉진하는 중추고 하나는 약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신경계가 누구냐면 부교감신경입니다. 반면에 심장의 활동을 굉장히 촉진하는 중추는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신경계가 어떻게 이 심장의 박동수를 조절하는가?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연수에서 심장의 활동을 촉진하는 중추와 억제하는 중추가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심장의 이 활동이 촉진되는 중추가 활성화되면은 이 교감신경계가 흥분되어지면서 여기에 있는 동방결절이나 그 다음에 방실결절 여러 가지 이 심장의 박동을 조절하는 흥분 전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조절이 되면서 심장 박동이 더 빨라지게 됩니다. 게다가 또 이 교감신경의 흥분 물질인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호르몬이 혹시나 방출이 되면 더욱더 심장 박동률이 빨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부교감신경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이 교감신경을 억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교감신경은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을 방출해가지고 심박동률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보통 때에는 70번 정도밖에 박동을 안 할 수 있느냐 하면 대부분 여러분이 평안할 때는 부교감신경이 교감신경을 좀 지배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을 좀 억눌러줘요. 그래서 편안하고 70번 정도 박동을 하면서 여러분도 굉장히 이렇게 편안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만약 흥분을 한다든지 또 막 굉장히 긴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누구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막 방출이 돼. 그럼 이 호르몬이 교감신경을 막 자극을 해. 그러면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의 억제를 뛰어넘어서 여기에 있는 자동 조절 세포를 막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심장의 박동수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고,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게 되면 결국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혈관으로 나가는 혈액량이 늘어나게 돼요. 그럼 혈액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대동맥이 굉장히 저항을 받아요. 압력이 커지죠. 대동맥이 압력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혈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심박동수를 조절하는 신경계는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자율신경계를 조절할 거냐 이제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 심장에서 이제 나가는 혈액의 양을 조절하는 것을 우리가 혈류역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류량은 결국은 혈관의 굵기하고 비례하겠죠, 그죠? 혈관이 굵으면 굵을수록 더 많은 혈액이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혈액이 흘러가는 것을 방해하는 힘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혈류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혈액이 혈관을 지나갈 때 이 저항이 크면 클수록 결국은 혈액이 흘러가는데 방해가 되니까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항이 커지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점성입니다. 이 혈액의 점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항이 커지게 되고, 그래서 점점 흘러가는 속도가 느려지게 돼요. 그래서 혈액의 점성을 높이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당뇨라든지 그런 게 생길 때 이런 점성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제 동맥으로부터 혈액이 흘러가면서 발생하는 혈관에 대한 압력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혈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혈압에는 크게 이와 같이 3개 정도의 정의를 합니다.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맥압.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혈압은 이 2가지 혈압이죠.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뭔가 하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심실이 수축을 확 하면서 대동맥으로 혈액을 내보낼 때 발생하는 혈압을 수축기 혈압이에요. 이 혈압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반면에 이제 혈압이 바깥으로 동맥으로 흘러가고 난 다음에 심실이 이완될 때 그때 동맥이 느끼는 혈압을 최저 혈압이라고 해서 우리가 저혈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고혈압과 저혈압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세로축이 혈압입니다. 혈압의 단위는 mHg라고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좌심실에서 동맥, 소동맥, 모세혈관, 그 다음에 정맥으로 갈수록 혈압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게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자, 좌심실이 수축하기 시작하면 혈압이 가장 최고인 120을 도달합니다. 그러다가 대동맥으로 혈액이 빠져나갈 때 최고 혈압을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 점점 가는 소동맥, 모세혈관으로 갈수록 혈압이 떨어져서 정맥으로 가면 20 이하 정도의 혈압을 지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심방에서는 이제 혈액이 정맥을 통해서 들어오는 심방은 혈압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는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맥에서 혈압을 잽니다. 그래서 동맥에서 가장 높은 혈압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수축기 혈압이라고 그래요. 동맥에서 가장 낮은 혈압을 우리가 이완기 혈압이라고. 그래서 이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의 차이를 우리가 그냥 맥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혈압이 높다 낮다 얘기할 때 대부분 이 수축기 혈압을 가지고 제일 많이 여러분 얘기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측정한 혈압이 본인의 혈압이 정상인지
고혈압인지 또 고혈압도 제1단계인지 제2단계인지 한번 분별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축기 혈압이 120mmHg 이하일 때 정상이라고 하고요. 이완기 혈압은 80 이하일 때 정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1단계 고혈압은 140에서 159까지, 이때를 우리가 1단계 고혈압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이완기 혈압도 다소 높아집니다. 그리고 제2단계 고혈압은 이제 더 심각해져서 160 이상일 때 우리가 2단계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한고혈압학회에서 전단계 고혈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혈압이 130 이상이 되거나 140 미만이라 하더라도 혈압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증가할 때 내가 고혈압으로 점점 이행해 갈 수 있겠구나 하고 조심하라는 의미로 고혈압 전단계를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물론 이 값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나이가 들면은 점점 혈압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 혈압도 자기 나이에서 더하기 90 했을 때 정상 혈압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이가 50이다. 그러면 한 140까지도 정상 혈압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혈압이라든지 또 혹은 고혈압 전 단계를 할지라도 우리 몸에서는 이런 혈압을 조절하는 이제 기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 기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신경성으로 조절하는 기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액성 조절 기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하는 기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전 중에서 가장 갑작스럽게 혈압을 조절하는 기전은 신경성 조절 기전입니다. 그리고 이 체액성 조절 기전은 조금 더 천천히 발생하는 조절 기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가장 주된 그 혈압 조절 기전인 앞에 이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앞에서 얘기한 심혈관 조절 중추의 그런 심박동 조절 기전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심장을 조절하는 중추가 있고 또 혈관을 조절하는 중추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 혈관을 조절하는 중추는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혈압을 조절하는 중추는 교감신경이 더욱더 지배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교감신경은 주로 심장의 박동수만 조절하고 이 교감신경은 심장의 박동수도 조절하고 혈관의 수축 이완도 같이 조절합니다. 자, 그래서 교감신경이 어떻게 우리의 그 심박동과 혈관 수축을 조절하는지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조그마한 넓적한 판으로 되어 있는 게 연수입니다. 자, 여기 연수에 혈관 조절 중추와 심장 조절 중추가 있는데 이 중추가 흥분이 되면 척수에게로 흥분이 전달되어서 교감신경이 흥분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 교감신경계는 다양한 교감신경을 통해서 흥분이 전달되면 그것은 정맥도 자극을 하고 소동맥도 자극을 하고 또 심장도 자극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 조직에 흥분을 유발하는 것이 교감신경입니다. 그러면 심장 박동도 막 빨라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동맥도 수축되기 시작하고 정맥도 수축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혈관이 수축되어지면서 혈압은 갑작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혈압을 갑작스럽게 올리는 자율신경계를 우리가 교감신경계라고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 그림은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표로 쭉 연결해 놓은 겁니다. 자, 부교감신경이 하는 일은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자, 부교감신경계는 심장을 자극하는 겁니다. 주로 부교감신경이 막 흥분되면 심장이 자극되어서 박동수가 감소됩니다. 그 다음에 박동수가 감소되니까 동맥으로 나가는 혈액이 감소되겠죠. 그러니까 혈압이 감소되는 거예요.
자, 여기 뭐 이렇게 네모가 많지만 가만히 보시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교감신경이 흥분되기 시작하면 심장의 박동수가 빨라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혈액이 바깥으로 박출되는 양이 많아지고, 그래서 혈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맥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동맥과 정맥은 같습니다. 자, 혈관이 다 수축됩니다. 혈관이 수축되죠. 혈관이 수축되니까 저항이 커지는 거예요. 말초 혈관의 저항이 커지니까 어떻게 해요? 혈관의 압력이 커지고, 혈관의 압력이 바로 혈압이죠. 그래서 혈압이 상승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교감신경을 잘 다스려야, 그죠? 교감신경을 잘 다스리면 혈압을 우리가 잘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어떤 질병을 치료 혹은 뭐 원인을 밝힐 때 많은 우리가 이유를 알지 못할 때 신경성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죠? 자율신경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율적으로 우리 몸에서 이런 흥분을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신경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혈압을 조절하는 기전이 체액성 조절입니다. 자, 체액성 조절은 말에서 있지만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의 양을 조절하면서 혈압이 조절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 굉장히 뭐 이름이 어려운 단백질과 호르몬들이 써져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이 혈압이 높아서 병원에 가면 이제 임상적으로 많이 측정하는 게 다 있습니다. 저도 한때 너무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러는지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혈압이 150에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혈압을 재고 그 혈압의 원인이 뭔지 밝혀야 되잖아요. 혈압이 왜 올라가는지 원인을 밝혀야. 그럴 때 이제 제가 측정한 것이 이런 걸 다 재봅니다. 레닌이 올라갔는지, 뭐 안지오텐신이 올라갔는지, 알도스테론 수치가 정상인지 이걸 재봅니다. 재보면 이와 같이 체액성 혈압인지 아닌지를 우선 판정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신경성 기전에 의한 것이다 하는 걸 일단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걸 재봅니다. 그렇죠? 재보니까 레닌도 정상이고 알도스테론도 다 정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의사가 진단을 합니다. 이와 같이 신장에서 나오는 레닌이 올라가면 안지오텐신이라는 물질의 농도가 올라가고 이게 혈관을 수축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또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방출해서 몸 안에 수분을 많이 끌어당겨가지고 혈압이 올라가기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수치가 다 정상이었어요. 그럼 이제 의사의 처방이 약을 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아마 신경성 기전인 것 같으니까 쉬면서, 그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로부터 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지나고 나니까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도 혈압이 높을 때 본인이 이런 체액성인지 신경성인지 뭐 이런 것들을 판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런 혈압을 조절하려고 하면 이제 약제를 쓸 때 이런 레닌의 분비를 억제한다든지 또 안지오텐신이 안 만들어지게 한다든지 혹은 알도스테론을 못 만들어지게 한다든지 뭐 이런 약물을 쓰게 되면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이런 혈관이 이완되고 수분의 양이 감소해서 혈압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하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으로 한번 봐주세요. 이 왼쪽에 보면 또 다른 기관인 뇌하수체라는 그런 기관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 중에 하나가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걸 말 그대로 소변이 잘 배출이 못 되게 하는 호르몬이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소변이 배출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몸에 체액량이 증가하죠. 체액이 증가하면 어떻게 합니까? 혈액량이 증가합니다. 혈액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혈압이 올라가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혹시 이런 수분 보유량이 자꾸 늘어서 고혈압이 생긴다. 그럴 경우에는 병원에 가면 이뇨제 주죠. 이뇨제를 먹으면 소변으로 자꾸 체액을 몸 바깥으로 내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혈압이 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항이뇨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을 주면
소변이 자꾸 배설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커피 같은 거 있죠? 커피 이뇨제예요. 그래서 커피 먹고 나면 화장실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몸 바깥으로 소변을 자꾸 배설할 수 있도록 놓아두는 것도 이런 혈압을 조절하는 좋은 기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혈압을 조절하는 기전이 있는 기능성 원료를 심의할 때 단백질의 농도를 낮추면 이런 혈압을 조절하는 기전이 있다 이렇게 판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엔지오텐신이라는 것과 알도스테론이에요. 여기서 엔지오텐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안지오라는 말은 혈관이라는 뜻이에요. 텐신이라고 하면 긴장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지오텐신이라는 건 혈관에 긴장을 유발하는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혈관이 수축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능성 원료를 섭취한 그룹에 보면 엔지오텐신이 감소되어졌을 때 우리가 혈관의 압력을 낮춰주니까 혈압을 조절할 수 있다 하는 판정을 해줍니다. 특히 알도스테론이 낮아졌을 때도 이와 같이 혈압을 조절할 수 있다 하는 이런 판정을 내려줍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능성 원료의 그런 판정을 받으려고 할 때 이런 단백질 수준의 변화를 관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압을 조절하는 마지막 기전인데요. 아까 항이뇨 호르몬은 제가 설명을 미리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카테콜라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카테콜라민이라는 호르몬은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은 교감신경계를 자극하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부신에서, 이 부신이 어딨냐 하면은 여러분의 그 신장 위에 모자처럼 이렇게 딱 두 개가 얹어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은 교감신경도 자극하고 온갖 일을 여러 가지를 합니다. 여러분 몸 안에서 에너지 분해를 막 촉진할 때도 이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역할이 굉장히 다양한데 오늘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혈압에 관한 거니까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혈관을 수축시키고 그래서 혈압을 상승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좀 혈압이 높은 사람들 보면 굉장히 뚱뚱한 사람도 혈압이 높은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마른 사람인데도 혈압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굉장히 그런 어떤 이런 에피네프린 분비가 증가되어져서 그런 혈압이 높아지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혈압을 저하시키는 굉장히 그 노벨상을 받은 물질이 하나 있어요. 그 물질이 NO라고 써져 있죠. 여기 산화질소란. 그래서 일반적으로 산화가 된 물질들은 다 해로운 물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NO라는 물질은 여러분 몸 안에 많으면은 굉장히 해로운 물질인데 아주 미량 존재하면서 여러분 혈관에 있을 때는 이 혈관을 쫙 이완시켜줘가지고 혈압을 낮춰주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에 혈압이 높아가 쓰러지면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하는 제일 첫 번째 일 중에 하나가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는 NO를 발생하는 약물을 혀 밑에 탁 넣어줍니다. 그러면 혈관이 쫙 이완이 돼요. 바로 니트로글리세린이 바로 이 NO를 만들어주는 물질이에요. 자, NO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혈액이 지나가는 내강이고요. 요게 이제 표피세포입니다. 내피세포입니다. 내피세포에서 이 NO가 여기 만들어집니다. 그럼 NO가 만들어지면 내피세포 밑에 있는 평활근이 쫙 이완이 되게 늘어지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평활근이 쭉쭉 늘어지면 혈관의 내경이 커지면서 혈행이 잘 일어나게 도와줍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NO를 효율적으로 생성하는 물질들이 혈압을 개선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기능성 식품을 이제 그런 기능을 있는가 하는 걸 확인할 때 실험이 이러한 동물의 동맥을 적출해가지고 이 동맥에다가 혈관 수축제를 처리하고 그런 다음에 기능성 원료를 처리했을 때 혈관이 이완되어지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원료는 혈관을 이완을 시켜서 혈압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내피층을 제거하고 역시 똑같은 처리를 하고 난 뒤에 이 내피를 딱 제거해 버립니다. 이 내피를 제거해 버리면 NO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아까 제가 이 NO는 내피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이완되질 않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은 기능성 이 원료는 NO의 작용에 영향을 주어서 혈관을 이완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완이 NO가 내피를 제거했기 때문에 NO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아서 혈관이 이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혈관의 이완은 NO에 의한 것이다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성 원료는 NO를 만들도록 해서 혈관을 이완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능성 그 원료들의 헬스 클레임을 줄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알 수 있지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또 특별한 어떤 실험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이 붙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조금 내용이 약간 지루하셨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혈액 그 순환계에 가장 그 많이 발생하는 고혈압과 동맥경화, 자, 이러한 질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방하고 또 치료할 수 있는지 거기에 관련되는 식습관에 대해서 실용적인 지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고혈압으로 이제 분류가 됐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혈압은 크게 1차성 고혈압과 2차성 고혈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고혈압은 1차성 고혈압이에요. 근데 이제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가끔 이제 여성분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체액량이 늘어나니까 이제 고혈압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아기를 놓고 나면 대부분 정상 혈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것은 원인 질환이나 원인을 이제 해소시키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걸 우리가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1차성 고혈압이라고 하고 혹은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고혈압의 우리가 수축기 혈압 수치는 앞서 얘기한 대로 이와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인의 경우 65세일 경우에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는 수축기 혈압이 160 이제 이상일 때 일반적으로 고혈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고혈압 발생률이나 혹은 약물에 의한 치료율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병원에 갔을 때 혈압을 재면 한 54% 정도가 고혈압으로 인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은 한 47%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약물을 복용했을 때 정상 혈압으로 돌아가는 조절률은 한 55%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혈압 약은 상당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발생하면 이 약물만 잘 복용하시면 큰 부작용 없이 사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약물이나 식이요법을 게을리했을 때 굉장히 혈압은 위험한 경우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별로 고혈압 치료율을 한번 보면 이 30세 이상의 남여성을 나이별로 분류를 했을 때 나이가 많아질수록 고혈압이 발생하는 빈도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먹는 사람의 수치가 많은데 특히 남자가 여자보다도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70세 이상이 되게 되면 오히려 남자는 약간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고 여성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혈압은 어떠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느냐?
고혈압 그 자체로 우리가 어떤 질병으로 분류는 되고 있지만 고혈압이 어떤 증상을 나타나느냐 하면 일반적으로는 뒷골이 땡긴다든지 어지럽다든지 이런 증상을 갖게 되는데 가장 심각한 증상은 혈관이 터지는 거죠. 혈관이 터지거나 혹은 심장혈관이 이렇게 터지는 경우가 가장 출혈성 질환이 가장 심각한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나 혹은 특히 뇌신경계에 이런 출혈이 생기는 것이 가장 심각한 고혈압의 합병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CT 촬영을 해보면 뇌 출혈이 생기는 모양을 이렇게 보여준다든지 혹은 뇌혈관이 막히는 것, 사실 뇌혈관이 막히는 거는 고혈압 자체로 인해서보다는 동맥경화가 같이 생겼을 때 이와 같이 뇌혈관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뇌출혈이나 뇌일혈 이것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뇌졸중이 가장 고혈압의 가장 심각한 합병증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뇌졸중의 정상으로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혹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은 한쪽이 마비가 된 느낌이 오는 것을 제일 많이 리포트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언어장애가 오는 것, 그 다음에 어지러움증, 그 외에 두통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뇌졸중의 증상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통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질환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뇌졸중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어지럼증이 심각하다든지 말이 자꾸 꼬인다든지 이럴 때는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혈관은 정말 건강한지 혈관 나이 진단표를 통해서 한번 점수를 계산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가지고 한번 혈관 나이를 한번 진단을 해보면요. 저는 사실 지금 여기 혈압이 130 정도 있기 때문에 1점을 일단 받았습니다. 제가 나이가 지금 55세를 초과했기 때문에 2점을 받았어요. 자, 그럼 벌써 3점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흡연을 안 하고 당뇨도 없고 허리둘레도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점수가 전부 0점이에요. 근데 스트레스 좀 있습니다. 1점 받았어요. 그래서 가족 중에 심장질환자는 저희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4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6점 이하이기 때문에 저는 혈관이 상당히 건강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혈관 나이 진단을 통해서 내가 좀 혈압이나 이런 특히 동맥경화에 위험의 소지가 있다 하는 걸 여러분이 스스로 예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도움이 되게 고혈압의 위험 요인을 제가 여기 여러 가지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실천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위험 요인 개선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마음대로 어떻게 혈압을 다스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다스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이죠, 나이. 나이가 많아지면 혈압은 자꾸 높아지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유전적으로 흑인들은 백인들보다 혈압이 더 빨리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을 비교했을 때 여성들은 남성보다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폐경기 이후가 되면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갱년기가 되면 이런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우선 체지방도 증가하고 또 혈압도 높아지는 것이 하나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들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고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비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연구들에서 여기 보면 두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 이런 연구들을 우리가 역학 연구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역학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과체중이 되게 되면 정상 체중에 비해서 혈압이 높아지는 비율이 3배나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의 경우 체중이 10% 증가하면 혈압이
7mmHg 증가한다. 그래서 체중을 감소시키게 되면은 수축기 혈압이 20mmHg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대규모 역학 연구는 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막 5,000명, 10,000명, 20,000명 이런 수많은 인구 집단을 통틀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가장 신뢰도가 높은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왜 비만이 되면 혈압이 높아지는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비만이 되면서 지방 조직에서 이런 단백질이 분비가 되는데 그 단백질 이름이 뭐냐면 CTRP-1이라는 단백질이 분비가 되면서 아까 우리 혈압을 높이는 알도스테론이 많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도스테론의 양이 증가하면서 체액성 혈압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또 혈압을 높이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소금인데요. 이 비만한 사람들에게 소금 섭취량을 제한시켰더니 정상인보다도 혈압이 뚝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연구를 계속 해보니까 비만한 사람들이 훨씬 소금에 예민하더란 거예요. 소금이 많아지면 체액이 증가해서 혈압이 증가하는데 비만한 사람들이 훨씬 소금에 예민해서 빨리 혈압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비만한 사람들이 소금량을 적게 먹으니까 혈압이 이렇게 뚝 떨어지더라고요. 정상인 사람은 소금을 적게 먹어도 혈압에 변화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만인 사람은 체중을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고 소금을 적게 먹는 것도 굉장히 좋은 혈압을 낮추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런 소금을 많이 먹는 지역의 사람들에게서 혈압이 높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많이 먹는 일본 동북 지역의 사람들에게 고혈압 발생률이 38%고 반면에 소금을 거의 먹지 않는 5g 이하로 먹는 에스키모 사람들은 이런 고혈압 발병률이 굉장히 낮은 것이 알려져 있죠. 그죠? 그래서 소금과 고혈압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사람들 중에서도 소금의 예민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소금에 별로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소금을 많이 먹어도 혈압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소금이 왜 혈압을 높이느냐 하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체액성 조절 기전에 영향을 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소금을 많이 먹으면 체내에서 이와 같이 수분의 보유량이 늘어나면서 혈압이 높아지는 기전으로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금 섭취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알아보면 우리나라 사람의 소금 섭취량은 나트륨 함량으로 보면 5.3g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WHO에서 권장하는 양의 3배 정도가 되는 거고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서 염분을 섭취하는가 봤더니 제일 많은 것이 국과 찌개, 그 다음 면류에서 34% 정도의 소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젓갈이라든지 이런 부식류와 김치류에서 또 섭취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금을 얼마나 먹는가 하고 다른 나라하고 한 비교를 해보면 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13g, 미국은 8.6g, 일본은 12.3g. 자, 우리나라와 왜 일본과 같은 이런 아시아 국가들이 소금을 많이 먹느냐 하면 밥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밥에는 나트륨이 거의 안 들어있거든요. 나트륨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밥이 밋밋하니까 자꾸 짠 부식이 먹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절인 음식 이런 것들을 부식으로 많이 먹게 되다 보니까 이런 아시아 국가에서 소금 섭취량이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나이에 따른 나트륨 섭취량을 보면 굉장히 어렸던 1, 2세 때에 보면 나트륨 섭취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5세가 되면서 확 늘어납니다. 나트륨 섭취량이
이런 아동기에도, 미취학 아동기에도 굉장히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고 성인기에는 더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부터 부모님들이 주는 식사를 통해서 이미 짜게 먹는 식습관이 형성되어 있다 하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나이가 어린 아이들일 때부터 이렇게 좀 싱겁게 먹는 식습관을 형성해 주는 것이 굉장히 그 고혈압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나트륨의 목표 섭취량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소금 5g인데 5g이 어느 정도냐 하면요, 우리 밥숟가락 있죠? 밥숟가락 한 숟가락 큰 게 한 15g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5g이면 밥숟가락의 한 3분의 1 정도를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뭐 반찬으로 먹지 소금으로 푹 떠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먹는 식사 중에서 들어오는 나트륨 함량을 이게 종류별로 쭉 표시해 놨을 때, 자, 1회 분량에 들어오는 나트륨 함량이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김치 같은 경우는 1회 분량이 한 40g 내지 50g인데 거기서 들어오는 나트륨이 300에서 700입니다. 자, 그럼 더 많이 들어오는 게 어디냐 하면 이쪽에 보세요. 면류를 보시면 우리가 좋아하는 부식으로 많이 먹는 라면을 국물을 끝까지 다 먹으면 3000mg, 3g까지 나트륨을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짬뽕, 그 다음에 뭐 냉면, 칼국수, 자,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공급되죠. 그렇게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러한 면류를 먹을 때 국물을 끝까지 안 먹는 거죠. 아니면 뭐 이런 그 수프나 양념을 넣을 때 한 3분의 2만 넣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국물을 남기는 거, 이런 것들이 나트륨을 적게 먹게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공식품을 이제 점점 많이 먹잖아요. 그죠? 가공식품을 먹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나트륨 이온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짠맛을 주기 위해서도 나트륨이 들어가게 되지만 여러 가지 보존료, 안정제 그런 거를 첨가할 때 나트륨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색깔을 낸다든지 그럴 때도 나트륨 이온이 결합되어진 그런 뭐 방부제, 보존료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가루로 치면 나트륨이 4mg 밖에 안 들어있지만 식빵을 만들면 100g에 346mg. 이러한 가공식품의 섭취가 점점 늘어나니까 나트륨 함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낵류는 단맛도 있지만 짠맛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낵류들은 고소한 맛, 단맛에 의해서 짠맛이 약간 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짠맛이 많이 있는 줄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여러 가지 스낵류에 들어있는 나트륨 함량을 보세요. 그래서 과자를 먹으면서도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평소의 식생활에서 나트륨을 줄이려고 하는 방법은 되도록이면 신선한 식품을 바로바로 먹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반으로 저장되어 있던 걸 먹는다든지 혹은 젓갈이라든지 짠지라든지 이런 식품을 먹기보다는 신선한 채소나 생선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조리해서 먹게 되면 가장 소금을 적게 먹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식탁에서 여러분이 먹을 때 뭐 물을 좀 더 첨가해서 약간 물켜서 먹는다든지, 우리가 외식을 할 때도 그 공급되는 식당에서의 식사를 조금 더 적게 먹는다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도 실천하는 것이 있을 거고요. 또 되도록이면 소금을 적게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 향신료를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마늘이라는 양파라든지 혹은 뭐 후추라든지 고춧가루 이런 걸 쓰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단맛과 이런 다양한 맛을 내면서 소금 맛을 조금 줄여도 우리가 음식의 맛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사를 하면 좋으냐 하면 마그네슘을 많이 먹으면 고혈압이 예방되어진다 하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어떠한 효과를 통해서 혈압을 낮춰주느냐 하면 이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뇌혈관도 확장시켜주고 그리고 또 중추신경도 일부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하는데 약간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렇다 아니다 조금 왈가왈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그네슘을 많이 섭취하면 레닌의 합성을 억제해서 혈관을 낮춰줄 수 있다라고 최근 보고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먹는 녹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녹색 채소는 우리가 그 녹색을 뭐라 그러냐면 엽록소라 그래요. 그 엽록소에는 이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흔히들 뭐 시금치, 무청 이런데 이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식품에도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아몬드 같은 거요, 땅콩 이런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이러한 견과류에도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런 그 식품 소재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여러 그 임상 시험에서 마그네슘을 보충을 했을 때 혈압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거를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를 한 표로 만들어 놓은 결과입니다. 자, 마그네슘을 먹였더니 보세요. 여기 중심에 여기에서 수축기 혈압이 마이너스 쪽, 이쪽 왼쪽으로 가게 되면 혈압이 떨어졌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혈압이 약간 상승됐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점은 중심값이에요.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연구들은 혈압이 떨어졌다 하는 연구들이 있고 또 어떤 연구들은 혈압이 약간 뭐 크게 변화가 없다 하는 연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완기 혈압은 좀 많이 떨어지는 걸로 보이죠. 자,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보면 마그네슘의 보충이 절대적으로 우리 혈압을 좌지우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혈압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무기질 중에 칼륨이 있습니다. 자, 이 칼륨이라고 하는 무기질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하고 또 이 짝이에요. 소금을 구성하는 나트륨하고 짝인데 서로 이 반대작용을 좀 합니다. 그래서 칼륨을 많이 먹으면 나트륨이 몸 바깥으로 많이 배출되게 함으로 인해서 혈압을 떨어뜨린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칼륨은 주로 이제 어떤 식품에 많이 들어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 식품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콩 한 컵에 보면 칼륨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그 다음 감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먹는 좋아하는 과일, 이런 모든 식품에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그 칼륨은 채식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쉽게 많이 섭취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질이기 때문에 사실 결핍될 염려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결핍이 안 되는데 서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사람들은 동물성 식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좀 결핍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시 다이어트라고 그래서 고혈압을 멈추기 위한 식이 다이어트를 만들었는데 그 다이어트가 뭐냐? 칼륨, 마그네슘, 칼슘이 풍부하고 지방이 적게 들어있는 식사, 주로 이제 식물성 식사를 여기서 권장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칼륨, 마그네슘, 칼슘 뭐 이러한 것들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다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담배를 피게 되면은 고혈압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 성인의 흡연율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 재밌는 결과는요, 나이가 30, 40대까지는 흡연율이 증가하다가 더 나이가 들면 흡연율이 뚝 떨어집니다. 이제 건강에 굉장히 예민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담배 한 개를 피웠을 때 즉시 혈압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나타내는 아주 좋은 그림입니다. 자, 담배를 피우지 않았을 때를 기점으로 했을 때 담배 한 개 피를 피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5분 안에 혈압이 25mmHg 올라갑니다.
대단하죠. 담배를 피우고 15분이 지나도 혈압이 여전히 15mmHg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쉐임이라고 하는 거는 대조군으로서 담배가 아닌 그러한 대체되는 걸 피웠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한 개 피는 아주 즉각적으로 혈압이 상승되게 하는 물질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담배 한 개 피는 즉각적으로도 이와 같이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서 혈압을 올리지만 담배를 오랫동안 피우게 되면 혈관이 경직되어집니다. 그리고 혈전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금연한 뒤에 10년 후까지도 이 상태가 유지가 된다고. 끔찍하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이 금연을 해야 되는 아주 확실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자, 술은 우리의 혈압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음주율은 95년도에 뚝 떨어지는 걸로 나왔는데 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IMF가 있었나요? 그러다가 다시 증가해서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여자들도 점점 술을 많이 먹는다는 거죠. 아마도 그 이유는 저처럼 아마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면서 해식을 하는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술은 혈압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자, 여기 보면 약간 J자 모양으로 이렇게 누운 모양을 보여줍니다. 자, 보시면 술은 많이 먹으면 혈압을 올립니다. 그러나 소량 먹으면 혈압이 조금 더 오히려 고혈압의 발생률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술을 전혀 안 먹는 사람보다는 조금 떨어지죠.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술을 많이 먹으면 고혈압 발생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 290g, 한 달에 290g을 먹으면 오히려 혈압은 좋다 이 말인데 290g은 어느 정도냐 하면 뭐 한 잔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그냥 기분 좋게 한 번 정도 먹는 정도, 요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 이상이 되면 혈압은 점점 올라가게 된다 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알코올을 많이 먹으면 뇌졸중 현상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실제로 이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혈압이 알코올을 먹으면 올라가는지는 아직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혈압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건 제가 연구한 것 중에 이런 청국장이 실제로 어떤 혈압에 좋은 영향이 있는가 하고 동물한테서 이건 실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면 혈압이 점점 올라가는 동물에게 아무것도 먹이지 않으면 혈압이 올라가는데 청국장을 먹이니까 혈압이 점점 떨어져서 어느 정도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이 연구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었는데 뭐 여러 연구자들이 이런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때 우리나라에 청국장 신드롬이 생기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이 고혈압에서 약간 더 옆으로 이제 주제를 넓혀서 이러한 혈압과 또 혈관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요소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 고혈압 외에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혈관은 건강한 혈관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혈관은 동맥이 경화된 혈관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혈액이 지나가는 구멍입니다. 여기가 혈액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혈액이 지나가는 이 구멍이 좁아졌어요. 그러면 혈관의 저항이 커지겠죠? 그럼 혈압이 올라갑니다. 자, 이러한 동맥 경화가 혈압과 만나게 되면 아주 심각해지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동맥 경화라고 하는데 동맥 경화의 위험 요인은 조절 가능한 것이 있고 조절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조절 불가능한 것은 뭐 종족, 성별, 나이, 가족력, 유전자 이런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절 불가능한 요인 중에 또 하나의 다른 요인이 뭐 어떤 게 있냐면은 대머리 있죠.
중간에 이렇게 머리가 벗겨진 사람들이 대체로 동맥경화에 대한 위험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대요. 그래서 대체로 이 대머리는 남성 호르몬 분비가 많아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런 호르몬의 방출이 많은 거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체형학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체형 중에 이 폐에 체지방이 많은 사람, 복부 지방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동맥경화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체지방이 빨리 분해되어져서 유리지방산이 혈액 중에 많이 쌓이게 되면서 굉장히 그 동맥경화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치주질환이 많은 사람. 그래서 치주질환이 많은 사람은 이 잇몸을 누르고 있는 이 검이 부실해가지고 이렇게 뭐 칫솔질하면 피가 잘 나오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쉽게 고혈압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 세균들이 우리 뭐 손을 통해서 입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이제 우리 위를 통해 가면 대부분 위산에 가서 대부분 이게 다 죽어버려요. 불활성화돼 버리는데 문제는 이 바로 검을 통해서 이빨에 있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혈관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 혈관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주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런 고혈압을 유발하거나 이 동맥경화가 많이 유발됩니다. 실제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치주 질환이 있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추운 지방에 많이 살고 있는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아까 에스키모인들이 고혈압의 빈도는 낮은데 이 사람들이 수명이 짧아요. 너무 추운 데 살기 때문에 날씨에 의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수명이 짧아져요. 그래서 이런 혹독한 날씨에 살고 있어도 동맥경화로 인한 혈관 수축을 많이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 중에 3가지, 3대 위험인자가 여기 있는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흡연입니다. 아까 우리 1번과 3번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충분히 자, 혈압이 높은 이유와 흡연의 효과를 이야기했었고 제가요.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유발하는 위험인자의 요인이 뭐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콜레스테롤이라는 수준은 어느 정도를 고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느냐? 보세요. 200mg per 데시리터. 여기 mg per 데시리터. 데시리터라고 하는 건 100ml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100ml의 혈액 중에 200mg이 들어있을 때 그 이하일 때 우리가 정상이다 하고 위험 수준은 240보다 높을 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수치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LDL 콜레스테롤. LDL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죠. 이 수치가 100보다 낮을 때 정상이라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60보다 높으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보다 조금 높여서 130보다 LDL이 낮을 때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습관이 아무래도 미국 사람들보다 훨씬 동물성 지방이나 이런 거의 섭취가 적기 때문에 LDL 수치를 조금 낮게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제로 동맥경화가 오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중성지방이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중성지방을 15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성지방은 지방을 많이 먹어서 오기도 하지만 밥을 많이 먹어서도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중성지방이 높아서 이런 고지혈증이 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중성지방 수치에도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요. 그러면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첫째, 아무래도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죠? 콜레스테롤 많이 먹으면 혈액에서 콜레스테롤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이 선을 연결하면 비례적입니다. 즉,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는 나라에서 결국은 대부분 콜레스테롤 혈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는 나라들이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다 어떤 나라들입니까?
대체로 축산해서 수출하는 나라들입니다. 이런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으니까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은 어디에 들어있느냐? 동물에만 들어있죠? 식물에는 콜레스테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에는 콜레스테롤이 없죠. 그래서 너무 당연한 거예요. 모든 식물은 콜레스테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콩기름에 보면 콜레스테롤이 없습니다 광고하고 있어요. 그죠? 당연합니다. 식물에는 콜레스테롤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콜레스테롤 혈정을 유발하는 또 다른 이유는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콜레스테롤 혈정이 유발이 됩니다. 혹은 동맥경화가 유발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호모시스테인 혈증이라고 하는 이런 병이 생겨요. 호모시스테인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죠? 혹시 여러분 뭐 이런 고지혈증이 있어 병원 가보시면 요새 다 호모시스테인을 재요. 혈액에서 이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재봅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이 언제 만들어지느냐 하면 여기 있는 메치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이게 동물성 단백질에 많이 들어있어요. 식물성은 적게 들어있고 이 메치오닌을 많이 먹으면 몸 안에서 호모시스테인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어디서 만들어지냐? 간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간을 손상시킬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호모시스테인이 자꾸 많이 만들어져서 혈액 속에 높아지게 되면 이게 혈관에 손상을 일으킵니다. 혈관에 손상을 일으키면 혈관에서 콜레스테롤이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를 우리가 뭐라냐면 산화적 스트레스라는 용어를 써요. 혈관에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혈관에 염증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동물성 단백질은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전체 단백질의 한 3분의 1 정도는 동물성으로 먹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식이 요인이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입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기름이 버터나 혹은 마조린이라고 하는 이런 식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들은 되도록이면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왜 이게 높이느냐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조금 매우 중요한 그림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LDL만 한번 이렇게 집중해서 봅시다. LDL 콜레스테롤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자, 여기 새까맣게 된 거는 포화지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트랜스지방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밑으로 된 요 두 가지는 불포화지방을 먹었을 때입니다. 자, LDL 콜레스테롤 변화가 요거는 증가하는 두 개의 지방이고 요거는 감소하는 지방을 나타낸 거예요. 자, LDL 아까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했던 LDL을 높이는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에요. 여기 보면 불포화지방이라고 하는 것들은 LDL을 감소시키는 지방.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식사를 해야 될 건지 대강 이제 조금 그림이 잡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식사에서 이 불포화지방만 먹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기름에는 포화지방도 들어있고 불포화지방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많이 들어있고 적게 들어있고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품을 선택할 때 불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기름을 선택하시면 좋은 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고르기 쉽게 좋은 기름의 순서를 나열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중간에 아무 표시도 없는 게 미국 사람들이 먹는 가장 대표적인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 같은 게 콜레스테롤을 낮추려고 하면 어떤 기름을 먹어야 되느냐? 이쪽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기름이고 이쪽으로 가면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기름을 많이 먹고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콩기름, 올리브 기름 이런 것들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기름을 우리는 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기름. 자, 볼까요? 마가린, 스틱형 마가린, 쇼트닝, 버터 이런 것들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기름.
자, 그래서 이쪽에 있는 기름은 좀 적게 먹고 이쪽에 있는 기름은 많이 먹도록 하면은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불포화 지방 중에도 기름의 종류, 몸에 좋은 기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메가3 지방과 오메가6 지방이 있습니다. 자, 오메가6 지방은 우리가 먹는 기름 중에 대표적으로 리놀레산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오메가3 지방은 리놀렌이라고 하는 지방이에요. 이 두 가지는 우리 몸의 필수 지방입니다. 필수 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몸 안에서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꼭 식품으로 먹어야 하는 두 가지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이 두 가지를 먹으면 몸 안에서 요거는 그 밑으로는 합성이 됩니다. 여러분 몸 안에서 이렇게 쭉 합성이 돼요. 합성이 되는데 이러한 오메가 지방의 합성을 조절하는 중요한 효소가 델타 6 불포화 효소와 델타 5 불포화 효소가 있어요. 이 두 가지 효소는 오메가 6과 3이 서로 경쟁합니다. 서로 여러분이 오메가 6을 많이 먹으면 전부 요 6효소가 여기 가서 반응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쪽에 가서는 반응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균형적으로 먹으면 요 효소가 약 나누어서 두 군데 다 가서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우리가 이 오메가 6과 3을 어떻게 비율로 먹을 것인가,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몸에 좋으냐? 자, 그래서 이제 몸에서 이것들이 들어가서 만드는 것 중에 여기 보시면 대체로 다양한 물질들이 중간에 여기 최종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 보면 류코트라이엠, 프로스타글란딘, 트롬복생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 대체로 오메가3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이러한 물질들은 대체로 혈소판 응집이나 혈관을 수축하거나 염증 반응이 매우 약합니다. 매우 일어나긴 일어나더라도 매우 약하게 일어나요. 반면에 여기 있는 오메가6 지방은 대체로 이러한 반응들이 매우 강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오메가6 지방에서도 DGLA라고 하는 중간 물질은 매우 약하게 혈소판을 응집하고 마치 오메가3 지방처럼 작용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오메가3 지방이 혈관에는 좀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메가3 지방을 너무 많이 먹으면 불포화 결합이 너무 많아서 산화가 잘 돼요. 몸 안에서도 산화적 스트레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꼭 항산화제인 비타민 E라든지 혹은 다른 그런 항산화제들을 같이 먹는 것이 바람직한 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메가3 지방이나 감마 리놀렌산이 우리 몸에 굉장히 혈행을 개선하는 좋은 효과가 있는데 그런 효과를 수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타민 A, C, 비타민 B6, 마그네슘, 아연 이런 걸 많이 먹어야만 여기에 있는 DGLA가 잘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음식들을 우리가 섭취할 때만이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여러분이 만약 알코올을 먹는다든지 흡연을 한다든지 혹은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러한 작용은 억제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오메가3 지방이 많은 기름이 어디에 특히 많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자, 요 그림은 어떻게 여러분이 잘 이용하시면 되느냐 하면, 요 파란색이 많으면 요거는 포화지방이 많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요쪽에 오른쪽에 있는 푸른색이 많으면 오메가3 쪽에 다 까불포화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별표를 특별히 많이 해놨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식품 소재 중에 오메가3이 많은 식품이 뭐냐면 들기름. 들기름에는 오메가3이 무려 한 50% 이상 들어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들기름은 어때요? 실온에 두고 먹으면 오래 못 먹어요. 산패돼가지고. 그러니까 냉장고에 보관하고 먹어야 우리가 신선한 기름을 먹을 수 있죠. 그만큼 오메가3은 그런 점이 있죠. 그 다음에 꽁치, 고등어, 우리가 많이 먹는 생선으로부터 오메가3을 또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맥경화를 가져오는 위험인자 중에 이제 새로운 위험인자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산화적 스트레스와 염증입니다. 이 두 가지 인자는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염증이나 산화적 스트레스는 동맥경화가 발생되는 가장 초기 반응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동맥경화가 아예 생기는 걸 차단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에요. 혈관에 염증이 안 생기게 하면 동맥경화가 절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콜레스테롤을 먹더라도 염증이 생기지 않으면 동맥경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혈관을 건강하게 어떻게 이 염증을 억제하고 어떻게 산화적 스트레스를 억제하느냐,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는데, 자, 요 그림은 이제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염증이 왜 발생하느냐? 아까 우리가 나쁘다고 한 LDL 있죠. 이 LDL이 자꾸 많아가지고 여러분 혈액 중에 많이 증가해도 이것들이 또 돌아다닐 뿐 아무 염증이 안 생기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뭐냐? 이 LDL이 산화가 되거나 염증 반응을 받으면 그때 이제 콜레스테롤이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산화되면은 이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몸 안에 면역 기능에 관계하는 대식세포가 이걸 잡아먹어요. 이걸 제거하려고 잡아먹죠. 잡아먹다가 보면 이것 자체 내에 콜레스테롤이 축적돼 갖고 마치 염증세포 안에 콜레스테롤이 막 이렇게 비누방울 모양으로 모여 갖고 거품세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축적되어지게 되면 어떤 모양이 되느냐? 이렇게 돼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초기의 염증 반응에 의해서 콜레스테롤이 축적된 모양입니다. 여기 보면 하얗게 보이시죠? 여기 보면 이게 거품세포가 콜레스테롤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이게 바로 초기입니다. 지금 동맥경화가 지금 막 시작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진행되면 보세요. 하얗게 보이는 거품세포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커지죠. 요거를 억제하면 동맥경화를 막을 수 있다. 자, 점점 더 진행되면 어떤 모양이 되느냐? 아까 여기 이제 거품세포 모양이 됐는데 점점 진행이 되면 거품세포가 없어지고 아주 크리스탈 모양이 생깁니다. B급 모양이 막 생기죠. 크리스탈이 되다가 나중에는 큰 덩어리가 됩니다. 지방 덩어리가 이게 완전히 이렇게 단단한 덩어리가 만들어져요. 그 지방 덩어리가 커지니까 불안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혈관 그 아주 연약한 조직에 큰 지방 덩어리가 붙어 있으니까 혈관이 힘들죠. 그래서 혈관이 어떻게 하느냐? 혈관을 구성하는 평활근, 아까 근육세포가 막 움직여서 이 근육세포가 이 지방 덩어리를 딱 덮어버려요.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녹여낼 수도 없고 분해할 수도 없어요. 그럼 이제 병원에서는 나중에 이 혈관이 너무 많이 막히면 스텐트라고 해서 이제 이걸 뚫는 관을 넣어가지고 완전히 끄집어내야 되죠. 그죠? 그 정도로 이제 완전히 안전화돼 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혈관이 이제 좁아지니까 약물을 쓴다든지 그런 방안을 사용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혈관의 초기 염증 반응이나 이런 거를 억제하는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 중에 어떤 식품이 있는가 살펴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콩이더라 하는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연구는 WHO에서 세계 이제 25개국 나라의 콩 섭취량하고 심혈관계 질환하고의 상관관계를 연구를 했더니 이게 굉장히 콩이 혈관계 질환을 억제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FDA에서 1999년에 헬스 클레임을 넣었어요. 그래서 콩으로 만든 제품에 표기를 하게 돼 있는데 뭐라고 표기하게 돼 있냐면 하루에 25g 정도의 콩 단백질을 먹으면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하는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 사람들도 콩을 점점 이제 섭취하는 그 빈도가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 이 그림에 보세요. 보시면 콩을 많이 먹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심장 질환이 여기 바닥입니다. 반면에 콩을 전혀 먹지 않는 나라의 국민들은 이런 심장 질환이 엄청나게 빈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스테판 홀츠라고 하는 사람이 콩혁명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시중에 나와 있던데요. 거기 보면 콩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먹어야 될 정말 최적의 식품이다 하는 그런 주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동맥경화가 점점 진행이 되면 가장 위험한 인자가 또 뭐냐? 혈전입니다.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면 혈관이 좁아진다고 그랬죠. 혈관이 좁아질 때 그때 혈전이 와서 탁 막아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자, 그래서 혈전이란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 이게 적혈구입니다. 이런 적혈구들을 실이 이렇게 막 엉겨붙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 혈액이 응고될 때 생기는 이 피브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혈전이 생기는 이유는 이런 여러분 혈액 속에 들어있는 적혈구나 백혈구들을 엉겨붙게 만듭니다. 엉겨붙게 만들어서 이 덩어리들이 가다가 혈관에 탁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혈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실같이 만든 이러한 피브린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여러분 몸에서 다양한 단백질에 의해서 막 자극이 되면 이 트롬빈이 피브린을 만듭니다. 그럼 피브린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와 같이 혈액 내에서 저절로 이런 클랏, 응고가 만들어져요. 혈액 응고 덩어리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응고 덩어리들이 혈관을 지나가다가 동맥경화가 있는 조직에 가서 딱 붙어버려요. 그래서 그 생긴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에 이게 혈관입니다. 혈관에 엄청나게 동맥경화가 지금 생겼죠. 동맥경화가 생겼는데 여기 보면 붉은 모양이 있죠. 이게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이 지나가다 하나 엉겨 붙었어요. 그러다가 이 혈전이 붙어 있으면 또 다행인데 간혹 이게 만들어져서 또 돌아다녀요. 또 돌아다니다가 말초혈관에 가서 탁 막아버려요. 말초혈관을 완전히 좁은 혈관을 막아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경색이 되는 거죠.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 이후에 조직은 전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일혈이라고 그러죠. 뇌일혈에 뇌에 가서 일어나면 뇌일혈이 생기고 심장에서는 또 뭐 허혈성 심질환이 생기고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청국장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청국장은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 발효가 되면서 바실러스에 의해서 혈전을 녹이는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혈전을 녹이는 단백질을 가지고 사실 이 혈전이 용해되는가 하는 거를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동물의 뇌입니다. 동물의 뇌에다가 우리가 이제 어떤 실험을 했냐면 동물의 뇌를 손상을 시켜갖고 혈관이 손상되게 해서 동물의 경동맥이라는 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요. 혈관에 혈액이 못 오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 허옇게 보이죠? 이게 동물의 혈관이 죽었어요. 혈액이 순간적으로 흐르지 못함으로 해서 이와 같이 경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그 청국장에 있는 효소를 처리를 했더니 회복이 돼가지고 이 모든 뇌 혈관에 혈액이 공급이 되기 시작해서 전부 빨갛게 건강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비교로 여기 보면 RTPA라는 물질인데 이거는 병원에서 쓰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혈관이 막혀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 플라즈미노젠 액티베이터라고 해서 PA라는 물질을 환자에게 투여를 합니다. 그러면 혈관에 있는 그 혈전이 녹으면서 혈류가 흐르게 됩니다. 근데 이거 한번 처리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데요. 그걸 한 2번 정도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혈관이 이렇게 완전히 회복되어서 보시면 모든 내 혈관이 빨갛게 염색되어 있죠. 그래서 청국장도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 보시면 청국장이나 병원에서 쓰는 약물이나 거의 비슷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심혈관과 질환 예방을 위한 식사 지침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지침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한국동맥경화학회나 이런 데서 만든 것을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6가지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첫째, 하루 콜레스테롤 섭취량이 300mg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루 여러분에게 필요한 콜레스테롤은 한 700mg 돼요. 그런데 나머지는 여러분이 안 먹어도 몸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가진 사람은 병원에서 이제 그 약물을 주는데 그 약물이 대체로 뭐냐?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그런 약물들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총 열량 중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가 되도록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20% 정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요 수준을 잘 따라야겠고요. 지방을 먹을 때도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의 비율을 1대1로 유지한다. 그래서 그런 1대1로 유지하는 거는 이제 되도록이면 우리가 식용 유지 중에 뭐 우리가 많이 먹는 콩기름, 옥수수기름, 올리브기름 이런 액체 상태의 기름과 고체 상태의 기름의 비율을 잘 조절하시면 되겠고, 특히 트랜스 지방을 적게 먹도록 유의한다. 그 다음에 소금 섭취량에 유의한다. 자, 그래서 소금 섭취량에 유의하면서 우리 한국 전통 식사를 유지한다. 그래서 한국 전통 식사라고 하는 거는 채식을 많이 하고 또 발효식품을 많이 먹고,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이러한 식품 중에 너무 소금을 가미하는 식품의 경우에는 좀 싱겁게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알코올 섭취는 총 에너지 섭취량의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맥주 같으면 한 병 정도 이내로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칼륨, 마그네슘, 그 다음에 다양한 미량 비타민들, 또 오메가3 지방산, 감마리놀렌산, 또 항산화제, 그래서 이러한 소재들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노력하면 심혈관계 질환을 아마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심혈관계 질환과 건강에 대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식생활 혹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길라잡이가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